한국이 공개한 위성 궤도 데이터를 본 순간 미 공군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78%, 미국 시스템 45%를 압도하는 숫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3년 동안 이 모든 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첼 맥브라이드입니다. 미 공군 소장, 우주사령부, 전략분석실장. 19년 동안 6,935일을 우주 전략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미국의 GPS가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동맹국들은 그 시스템에 의존할 거라고요. 한국, 훌륭한 동맹이지만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들기엔 최소 10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6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DC 제 집 침실에서 잠들려던 참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암호 메시지. 우선순위 알파. 이건 전쟁 직전에나 맞는 등급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죠. 한국 KPS 시스템. 전략 브리핑. 내일 오전 9시 서울 합동작전센터. 필수 참석. KPS. 코리어 퍼지셔닝. 시스템. 한국형 GPS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직 계획 단계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전략 브리핑?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평소 같으면 아침에 출발해도 되는 일정.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 14시간 비행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 도착 현지 시간 오전 8시 합동작전센터 입구에서 한국군 경비가 예상보다 삼엄했죠. 아이디 확인만 3번 복도를 걸어가는데 미국 관계자들이 이미 여럿 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첸 국방부 담당관, 제임스 코너 중장, 우주사령부 사령관까지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레이첼, 자네도 모르나? 코너 중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야 연락받았습니다. 한국이 뭘 숨긴 거 같은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죠. 한국 측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혁 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프로젝트 총괄, 이수진 대령, 국방부 우주정책과장.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준혁 박사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죠. 한반도 지도. 그 위를 도는 4개의 궤도선. 신사숙녀 여러분, KPS 위성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데이터는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KPS 1호부터 4호까지 현재 한반도 상공 정밀 궤도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뭐라고요? 배치 완료? 제 옆에 앉은 데이비드 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언제? 박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 당시 우리는 과학 관측 위성 탑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하얀 누리호가 불기둥을 내뿜으며 치솟는 장면. 당시 저는 CNN 뉴스로 봤었죠. 한국 자체 개발 로켓 첫 성공.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과학 실험용 위성. 별 관심 없었어요.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2차 발사.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해질녘. 발사 장면. 주황빛 하늘을 가르는 로켓. 이때도 우리는 지구 관측 위성 탑재라고 밝혔습니다.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우리 반응을 살폈죠. 미국 측 참모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2024년 2월 15일 누리호 3차 발사. 세 번째 영상. 이번엔 야간 발사. 칠흑 같은 하늘을 밝히는 엔진 불꽃. 차세대 통신위성. 실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사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죠. 하지만 실제로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한반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 그 위를 도는 4개의 빛나는 점. KPS 1, 2, 3, 4. 3번의 발사로 올린 위성들은 모두 전략 측위 자산이었습니다. 전략 자산.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일어서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PS 1호 고도 550km. 한반도 중부. 상공 커버. 레이저 포인터가 첫 번째 궤도를 가리켰습니다. KPS 2호 고도 580km. 남부 및 제주. 상공 커버. 두 번째 궤도. KPS 3호 고도 520km. 동해 상공. 정밀 감시. 세 번째. KPS 4호 고도 600km. 서해 및 중국. 접경 지역 커버. 네 번째 궤도가 완성됐습니다. 화면 속 한반도는 완벽하게 그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4기의 위성이 협력하여 한반도 전역에 오차 30m 이내 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m. 미국 GPS 민간 신호 오차가 10m. 군사 신호가 1m. 한국이 만든 건 그 중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너 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김 박사님. 30m면 군사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단독으로는요. 뭔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 미국 GPS와 통합 운용할 경우 오차를 5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m. 이건 거의 군사급입니다. 그리고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GPS 신호가 차단되거나 교란될 경우 KPS 단독으로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모든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는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누리호 발사 때마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과학위성 발사 성공, 민간 우주기술 발전. 그 정도였어요. 전략 자산이라곤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CIA 위성 분석팀도 국방정보국 DIA도 우주사령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 첸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왜 이제야 공개하십니까? 3년 동안 왜 비밀로? 김준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안정화. 위성 4기가 완전히 작동하고 정밀도가 검증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둘째,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국제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압력.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약 2022년에 우리가 전략위성 시스템 구축이라고 발표했다면 주변국들의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군사위성을 구축한다. 중국은 즉각 항의했을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위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에 공개하는 겁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완성한 후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 저는 19년 동안 전략 분석을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실행된 계획은 처음 봤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제 운용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4개월간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입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빨간 선은 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에서 KPS 사용 시 성공률. 파란 선은 GPS 단독 사용 시 성공률입니다. 두 선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빨간 선은 평균 78% 위치에서 안정적. 파란 선은 45%에서 들쭉날쭉 33% 차이.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코너 중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미국 GPS 기반 요격률이 45%라고요? 대령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건 교란 상황 가정입니다. 적국이 GPS 재밍을 시도할 경우 신호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나리오죠. 그럼 KPS는 왜 78%를 유지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KPS 위성들이 한반도에 최적화된 궤도에 있어서 교란에 강합니다. 둘째, 우리가 개발한 신호 암호화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신호 암호화 군사위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적이 신호를 교란하거나 스푸핑하려 해도 암호화가 강력하면 방어할 수 있죠. 물론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실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개월간 2847회 테스트 평균값이 78%였습니다. 2847회 거의 매일 6번씩 테스트한 거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실전 배치를 준비한 수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북한이나 다른 위협이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이 미국 GPS에만 의존할 경우 교란 상황에서 요격 성공률 45%, 하지만 KPS를 사용한다면 78%. 이 차이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수도권 인구 2500만 명, 한국 전체 인구 5000만 명, 33%. 성공률 차이는 수백만 명의 생사를 가르는 숫자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까? 왜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몰랐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언제나 미국을 따를 거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준혁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었습니다. KPS 5호를 궤도에 올립니다. 이 위성이 성공하면 7기 목표 중 5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나머지 2기를 추가하여 완전한 독립 측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독립. 그 단어가 울렸습니다. 여러분을 발사 현장에 초대합니다. 내일 새벽 나로우주센터에서 역사적 순간을 함께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회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내일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들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지하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보안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은 곳. 철문이 3개, 망막 인식 2번. 이곳에 뭐가 있길래? 방 안에 들어서자 거대한 모니터 6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앙 콘솔에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김준혁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KPS 위성의 핵심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사가 고개로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죠. 열화상 카메라 화면. 칠흑 같은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속을 돌파하는 하얀 물체. 이것은 2024년 10월 실시한 재진입 시험 영상입니다. 재진입.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체 주변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열. 화면 오른쪽 상단, 온도계 숫자가 올라갑니다. 1500도, 3000도, 4800도. 재진입 속도 마하 20. 시속 24,500km입니다. 마하 20. ICBM, 대륙 간탄 도미사일 수준의 속도였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5500도, 6000도, 6127도. 최고 온도 6127도에서 열차폐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6000도가 넘는 온도.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 그 4배가 넘는 열기를 견딘 겁니다. 코너 중장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열차폐 재질이 뭡니까? 탄소 복합 소재에 세라믹 코팅을 다층으로 적용한 독자 개발 소재입니다. 독자 개발? 중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료연구팀이 5년간 개발한 기술입니다. 5년. 2020년부터 준비했다는 뜻.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3D 시뮬레이션 화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이것은 요격 시뮬레이션입니다. 적 미사일이 한반도로 향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그 순간 파란색 화살표가 지상에서 발사됩니다. 한국의 요격 미사일. 두 화살표가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화면에 HIT 문자가 떴습니다. 명중. KPS 유도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과 오차 5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5m. 마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5m 오차로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밀도입니다. 같은 시나리오를 GPS 유도로 시뮬레이션하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 하지만 이번엔 교란 신호를 표시하는 노란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적이 GPS 제밍을 시도하는 상황. 파란 화살표가 흔들립니다. 궤적이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MISS. 빗나갔습니다. 빨간 화살표는 계속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GPS 교란 상황에서 요격 실패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실패한 요격 미사일과 계속 날아가는 적 미사일. 그 끝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2,500만 명이 사는 도시. 데이비드 첸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KPS는 왜 교란에 강한 겁니까? 이수진 대령이 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신호 주파수 대역을 다중으로 운용합니다. L1, L2, L5 3개 대역을 동시에 사용해서
한 대역이 교란되어도 다른 대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파장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둘째, 암호화 알고리즘이 256비트 군사급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로도 실시간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256비트. 미국 국가안보국 NSA급 암호화였습니다. 셋째, 위성 배치가 한반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신호 강도가 GPS보다 평균 30% 더 강합니다. 30%. 더 강한 신호는 더 강한 교란에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코너 중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기술들 어디서 온 겁니까? 미국 기술을 역설계한 겁니까? 역설계. 리버스 엔저니링. 남의 기술을 분해해서 따라 만드는 것. 중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무례하진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의문이었죠. 이수진 대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100%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대령이 손뼉을 쳤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특허 출원 기록과 연구 논문 목록입니다. 파일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최소 500페이지는 되어 보였어요. 총 147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중 89개가 이미 등록됐습니다. 나머지는 심사 중입니다. 147개. 데이비드 첸이 파일을 열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봤죠. 특허 문서들.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 출원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름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이번엔 지도. 동아시아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일부. 이것은 KPS 커버리지 범위입니다. 지도 위에 녹색 원이 그려졌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2000km. 남쪽으로는 필리핀 북부, 북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서쪽으로는 베이징까지. 현재 4기의 위성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밀 측위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범위였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해역과 공역까지. 5호기가 궤도에 오르면 커버리지가 20% 증가하고 정밀도는 오차 20m로 향상됩니다. 20m. GPS 민간 신호 10m에 근접하는 수준. 그리고 2026년까지 7호기가 완성되면 지도의 녹색원이 확대됐습니다. 반경 3000km.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몽골, 서쪽으로는 인도 일부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코너 중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님, 이수진 대령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생각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능력을 갖추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동맹의 의미는? 김준혁 박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저희는 동맹을 깨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동맹을 강화하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의존이 아닌 협력으로요.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KPS를 갖추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GPS 보호에 자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원을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에 쓸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자원 분배. 말이 되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KPS와 GPS를 통합 운용하면 양측 모두 정밀도가 향상됩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윈윈입니다.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6년부터 한미통합우주작전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KPS와 GPS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위협 탐지와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통합작전센터. 이건 새로운 차원의 동맹이었습니다. 일방적 보호가 아닌 상호 협력. 대등한 파트너십. 제임스 코너 중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워싱턴에 건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존중과 경계가 섞인 표정.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도 통제력을 잃는다는 두려움.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레이첼, 이거 펜타곤에서 난리 날 거야. 알아. 통제권 상실이라고 보고할 거야. 맞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현실이 됐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일 새벽 1시 13분. 나로우주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 목격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섰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북적이는 거리,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 한국은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이제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47분. 누리호 발사까지 7시간 26분 남았습니다. 창밖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500km 상공을 KPS 위성 4기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나로우주센터에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12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리 일행을 실은 버스가 발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짠 냄새. 11월 남해의 밤. 앞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로켓. 높이 47.2m. 강력한 조명 6개가 아래에서 위로 비추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희망의 탑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네 번째군요. 제 옆에 선 코너 중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땐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이제 보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중장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 아니면 두려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우리는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3층 건물. 통유리로 된 전면부에서 발사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실내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과학자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진. 그리고 우리 미국 관찰단. 김준혁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시에 오셨네요. 그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여유롭다기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날씨 양호, 바람 초속 3m, 발사 조건 완벽합니다. 발사 조건. 로켓 발사에는 수백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날씨, 바람, 온도, 습도, 기압. 그리고 위성 자체의 모든 시스템. 단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발사는 연기됩니다. T58분입니다. T는 발사 시각. 58분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관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관제소 내부.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각자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응시.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추진제 주입 완료 확인.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 산화제 탱크 압력 정상. 유도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 텔레메트리 신호 양호. 하나씩 체크리스트가 지워져 갔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9년 동안 수십 번의 발사를 봤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적은 없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 발사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선언. 우주에서의 자주권 선언. T30분. 관측소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수진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긴장되시나요? 솔직히 네. 저희도 긴장됩니다. 4번 성공했어도 5번째는 언제나 처음처럼 떨립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대령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미국 GPS를 쓰면 되는데. 그녀가 창밖 누리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도 기술도 자원도 없었죠.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 우리는 다른 나라 기술을 빌려 공장을 지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소장님,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의존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동맹으로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나은 동맹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T1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속 관제소에서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체계 최종 점검. 1단 엔진 정상. 2단 엔진 정상. 3단 엔진 정상. 페이로드 정상. 페이로드. KPS 5호 위성. 무게 250kg.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수십 년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T-5분. 관측소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죠. 창밖 누리호를 바라봤습니다. 3km 거리였지만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T-3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에 선 코너 중장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T2분. 발사대 주변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T1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방인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30초, 20초, 10초, 9, 8, 7, 6, 5, 4, 3, 2, 1. 점화. 누리호 하단에서 오렌지빛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사방으로 퍼지며 하얀 증기구름이 발사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리호가 떠올랐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리프트 오프. 누리호 4차 발사.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관측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수 소리, 환호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네,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옆을 봤습니다. 한국 과학자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마스크 위로 흐르는 눈물. 누리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점점 빨라지며 점점 높이. 10초 후 로켓은 이미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밤하늘의 하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고도 10km 돌파. 속도 마하이. 비행 자세 정상. 일단 분리 준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1분 30초 후. 일단 분리. 화면에서 로켓 아래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2단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누리호는 더욱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마하5. 마하10. 고도 100km. 우주 공간에 진입한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날까요? 아마도 인간의 성취를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간 노력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 그 순간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목표 궤도 진입 성공. 관제소에서 최종 확인이 떨어졌습니다. KPS 5호 위성 분리 성공. 태양 전지판 전개 완료. 통신 신호 수신 양호.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관측소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껴안고 뛰어오르고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성공이야. 대한민국. 김준혁 박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이수진 대령은 하늘을 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긴 경례였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코너 중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레이첼. 네, 중장님. 우리가 진 것 같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이긴 거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동맹이 강해지면 우리도 강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어. 한국은 더 이상. 그가 창밖 사라진 로켓의 궤적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네. 이젠 나란히 서는 나라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일 후. 워싱턴 DC 펜타곤. 제 사무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우주 독립 평가 보고서. 위협이 아닌 기회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KPS 시스템 완성은 미국의 통제력 상실이 아니다. 오히려 동맹의 진화다. 의존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보호 대상에서 파트너로.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도 강해진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탑. 미국의 상징.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혼자 높이 솟는 것보다 함께 높이 솟는 게 더 강하다는 것. 제 책상 옆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누리호. 그 불꽃 아래 환호하는 사람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 2025년 12월 현재. KPS 5호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한반도 상공 550km. 하루 15바퀴 돌며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KPS 6호와 7호가 추가되면 한국은 완전한 독립측위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우주 독립국.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 공군 소장. 19년간 우주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 그런 제가 한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기도 하니까요. 강한 동맹이 강한 미국을 만듭니다. 대등한 파트너가 더 나은 협력을 만듭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나로우주센터에서 터진 환호성은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호와 의존의 시대가 끝나고 존중과 협력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